할렐루야. 네,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시면서 오신 우리 성도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철저한 안보 태세로 나라를 지키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보 태세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철저한 안보 태세가 있을 때에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안보 태세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철저한 안보 태세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보 태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이 안보 태세라는 것은 안보 또 태세, 이 안보는 나라나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태세는 어떠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갖춘 자세와 준비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위협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와 외교, 또 정보와 민방위 등이 준비된 상태가 바로 국가 안보 태세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이 안보 태세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 안보 태세라는 뜻을 보면 가장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이 바로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적, 이 북한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북한이라는 나라와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저한 안보 태세는 북한이라는 나라만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 체제와 이념 자체를 분별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공산주의와의 싸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이 공산주의는 형태만 바뀔 뿐 그 체제와 이념은 변함없이 우리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의 이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산주의 이념은요,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라고 주장합니다. 또 모든 것을 무상으로 나라를 복지로 이끌고 나가고 부의 재분배를 주장합니다. 이 부의 재분배는 국가가 국민 전체의 생활 수준을 향상을 위해서 부를 분배하는 것인데요. 이론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러나 공산주의의 실체는 소수의 당 간부만 잘 살고 국민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빈곤과 억압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이 공산주의가 지배한 나라들을 보면 비참한 결과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가장 분명하고 또 최근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오늘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안보 태세를 느슨히 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또 공산주의에 경계하지 않을 때에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철저한 안보 태세의 자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큰 첫 번째로 이 베네수엘라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요,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의 국가입니다. 천혜 자원인 석유가 치솟는 나라이죠. 1918년 2만 톤에 이르는 석유가 처음으로 베네수엘라에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베네수엘라는 곧바로 석유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그 결과 1920년대 이 원유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1950년대에는 외국 석유 회사와 또 은행 빌딩들이 질비하게 베네수엘라에 들어서면서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 전체는 깨끗하고 풍요로웠습니다. 1인당 GDP가 세계 4위까지 올라가는 부유한 국가가 되었는데요. 경제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많은 이민자들이 이 베네수엘라에 들어와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베네수엘라는
세계 석유 시장에서 1위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현재 베네수엘라는 범죄율 1위, 살인율 1위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고 집과 가게에 음식이 상해서 쓰레기를 뒤져가며 배를 채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온갖 동물을 잡아먹다가 이것도 모자라니 동물원으로 찾아가서 동물원의 동물까지 잡아먹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 평균 체중이 1년 만에 8.6kg가 감소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네수엘라는 남미 최고 부국에서 최빈국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 원인이 단 한 가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왜 남미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 최부국이 되었을까요? 베네수엘라가 최빈국이 된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최빈국이 되는 그 시작점은 본격적으로 공산주의가 베네수엘라에 들어선 이후부터입니다. 이 베네수엘라를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로 물들인 인물들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베네수엘라는 넘쳐나는 석유 덕분에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당시 국회와 정부는 안일함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유를 팔아 벌어들인 외화, 이 오일머니는 정치권과 결탁한 이 기득권청에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이 돈을 빼돌려서 외국에 숨기는 부정부패로 나라가 골마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러던 와중에 석유 가격이 폭락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국가 재정으로만 운영했고 충당했던 이 국민 복지가 이로 인해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바로 이때 우고 차베스를 중심으로 좌파 세력이 틈탔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안일함에 빠지고 많은 오일머니, 이 외화는 정치권과 기득권청에 집중되고 또 돈을 빼돌려서 외국에 숨기는 이 부정부패가 이 베네수엘라를 갉아먹기 시작했을 때 바로 좌파 세력이 뭉쳤다는 것입니다. 우고 차베스를 중심으로 좌파 세력이 베네수엘라에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산주의로 베네수엘라를 장악했던 인물들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 인물인 우고 차베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고 차베스라는 인물은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섞은 이 볼리바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자였는데요. 좌파 서적을 읽으면서 마르크스와 레닌과 마오쩌둥에 관해 탐독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베네수엘라의 좌파 운동가인 에제키엘 사무라를 흠모한다라고도 말했던 인물인데요. 차베스는 사악한 자본가들과 기업들이 국민들로부터 그 부를 훔쳐갔다. 나를 뽑아주면 그것을 바로 잡겠다라고 외치면서 대통령의 뜻을 비췄습니다. 1998년 우고 차베스는 56%의 지지율을 얻으며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본격적으로 공산주의의 노선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된 차베스는 석유를 판 돈으로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 무상 주택을 제공하면서 국민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국민들은 너무나 좋아했죠. 이 국민들은 정부에서 주는 복지 예산만 쓰며 생활하기 바빴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우고 차베스의 장기 집권을 위한 대책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경제 발전에 대한 계획은 안중에도 없었고요. 그 결과 국가의 재정은 점점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우고 차베스는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가격을 억지로 낮췄습니다. 그러자 기업들은 어떻게 되죠? 의욕을 잃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망해갔고 제조와 유통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우고 차베스는 이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켰고 2009년에는 연임 제한을 아예 없애면서 민주주의를 탄압했습니다. 가장 최악인 것은요, 이 우고 차베스는 석유 산업을 국유화한 것입니다. 이 국유화, 국가가 사유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전환하는 것이죠. 기업을 국가가 빼앗아서 운영하면서 정부 수익을 가져가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고 차베스의 독재를 위한 한 과정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그러면서 모든 이유는 국민들에게 똑같이 분배될 것이라고 선동했습니다. 이에 국민들 또한 이 말을 믿고 안심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유화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가요,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이 좋지 않은 원유를 정제해야 되는 기술이 필요했는데 이 정제 기술과 또 정비 기술은 베네수엘라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 정제 기술, 이 정비 기술을 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차베스는 이 베네수엘라에 들어와 있던 이 외국 기업들을 모두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부터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문제는요, 얼마간은 이 정유 시설을 돌릴 수 있지만 이 정비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결국 석유를 가장 많이 갖고 있지만 석유를 수출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차베스는 나라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우리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포장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와중 2013년 이 우고 차베스는 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14년간의 장기 집권이 끝이 났지만 차베스 사망 이후에도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 국가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물들인 두 번째 인물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두 번째 인물로 니콜라스 마두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콜라스 마두로는 스스로를 친차베스주의자라고 부르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이념을 가진 대표적인 반미주의자입니다. 2013년 이 니콜라스 마두로는요, 차베스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니콜라스 마두로는 대표적인 반미주의자답게 미국에 반대하는 반미 진영을 걸었는데 이에 미국은 이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을 줄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2018년 마두로는 두 번째 6년 임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기가 성공한 1년 뒤 2019년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석유 수출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웠던 이 베네수엘라의 국가의 재정은 완전히 폭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마두로가 했던 것은 어떤 일이었냐? 화폐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 너무나도 많은 돈이 풀리기 시작했고 이것은 곧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타벅스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얼만큼의 돈이 들까요? 찾아보니 4,700원이라는 돈을 내면 우리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는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요? 저도 찾아보면서 너무나도 놀랐는데요. 정확히 아메리카노 한 잔에
292만 5천 원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기 위해서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해야 하는 경제 상황인 것입니다.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것이죠. 엄청난 물가 폭등이 베네수엘라를 덮쳤습니다.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은 곧 돈이 길에 쓰레기처럼 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먹을 것과 식수 공급이 없어 주민들이 직접 지하수에 내려가서 물을 파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거리에는 약탈과 살인이 비일비재했지만 마두로의 독재 속에서 언론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석유 부국에서 마실 물조차 없는 최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마두로는 대통령 선거에서 3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마두로의 대통령 3선이 확정되는 그 순간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환영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반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야권과 시민사회는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선거 이전부터 야권 후보에 대한 배제와 언론 통제는 심각했고 행정과 사법 권력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황들로부터 시민들은 거리에 나와서 반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위로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네수엘라 선관위가 한 행동들입니다. 베네수엘라 선관위는요, 이 마두로의 3선 대통령 당선 그 투표 때 이 대선에서 투표 종료 이후 6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의 3선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시간으로 개표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고 시민단체의 개표 참관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마두로 대통령의 3선의 확정에 대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반발했죠. 그런데 이 반발에 대해서 마두로가 했던 것은 아예 집회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야권 인사들을 체포하고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하면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야당 지도자들과 기자들을 감옥에 보냈고 국민들의 불만에 마두로는 항상 이것은 외부 세력의 사보타주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 사보타주, 이것은요, 비밀리에 적이 산업시설이나 직장에 대한 시설 파괴를 행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빠진 것을 마두로는 이것은 다 외부 세력 때문이다 라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렇게 20년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섞은 볼리바르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식 정책으로 한 나라가 얼마나 짧은 시간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단지 나라의 정책을 잘못 세워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이념 아래 국가기관의 핵심 요직들을 하나씩 장악해 나가면서 치밀하게 전략을 세운 그 결과물입니다. 공산주의는 이렇게 말하죠. 모두 평등하게 잘 산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또한 하나같이 경제가 붕괴되고 물자가 부족해지며 폭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국가가 모든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고 국민은 자유를 잃고 미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통해서 오늘 공산주의 체제와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함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네수엘라는요, 우리나라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전쟁도 없었습니다. 또 자원도 풍부했죠. 어떠한 외부의 침략으로 무너진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결과 붕괴된 나라입니다. 공산주의와 그 권력을 국민들의 무지함 속에서
허용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네수엘라와 같은 이 사례를 보면서 공산주의 체제와 싸우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까? 철저한 안보 태세를 가져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철저한 안보 태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철저한 안보 태세는요,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이 위협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대상은 단순히 북한이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을 움직이고 있는 공산주의 체제와 이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 공산주의 이념은 국경을 넘나듭니다. 세대를 넘어서 반복됩니다. 또 방심한 틈을 통해서 우리 사회 안으로 스며드는 체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북한 노동신문을 아무 제한 없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복사해서 밖으로 자유롭게 가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 웹사이트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 휴전 중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공식 기관지로 북한 체제의 이념, 정책, 선전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매체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이 기사로 채우고 미국과 대한민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반복하는 매체입니다. 또한 경제와 군사 성과를 과장하고 실패한 민생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보도물이 아니라 정치 선전물입니다. 이것은 공산국가에 대한 인식 왜곡과 안보 위협에 대해 우리에게 경계심을 둔화시키게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천안함 피격 사건, 영평도 포격 사건으로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 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위험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로 해이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총만 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탱크를 몰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공산주의는 평등과 복지, 정의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철저한 안보 태세의 출발은 무엇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단순히 북한만을 경계하고 북한이 추구하는 이 공산주의 체제와 이념에 무감각하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안보 태세입니다. 두 번째로 공산주의의 허구를 가르쳐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이론으로만 보면 그럴듯하죠. 모두가 평등하고 약자가 보호받고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사상으로만 있을 때와 현실적으로 실제 나라의 정권으로 들어왔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공산주의가 현실이 되는 순간 평등은 사라지고 오로지 독재, 통제가 시작될 뿐입니다. 우리는 근현대사 책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 패망을 맛봤는지 우리는 정확히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사상으로만 남겨졌을 때는 좋아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근현대사의 역사를 봤을 때 공산주의가 직접적으로 나라의 정권으로 세워졌을 때 어마어마한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산주의를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후세대가 이 공산주의의 호감을 갖지 않도록, 호감조차 갖지 않도록, 이 호기심도 갖지 않도록 공산주의의 실체와 그 사실의 역사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근현대사 시리즈 책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역사의 책이 있지만 이 근현대사 시리즈의 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정확한 공산주의의 체제와 이념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사는 안보 태세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공산주의를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그런데 이 순수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전에 실패한 공산주의는 진짜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 세계에 공산주의가 실현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다 실패한 공산주의고, 진짜 공산주의는 아직 이 땅에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계를 계속해서 위협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산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위험성을 설명할 수 있고 분별력 있는 지도자를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를 정확히 모르면 위험을 경고할 수 없고, 경고할 수 없으면 국민은, 또 나라는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역사를 제대로 아는 지도자, 공산주의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한 이 지도자가 많이 양성되는 것이 나라를 위기에서 지키는 일일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온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안보는요, 일부 군인이나 정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안보는 국민 전체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 태세입니다. 깨어 있는 국민이 있을 때 공산주의 체제와 이념은 함부로 나라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이 있죠.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괜찮겠지? 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안일함이죠. 베네수엘라도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공산주의가 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빠르게 무너뜨렸습니다. 이렇듯 공산주의는 언제나 국민이 피곤해졌을 때, 또 정치에 무관심해졌을 때, 또 알아서 잘 하겠지 라는 그 안일함에 있을 때 공산주의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저도 뉴스를 보면 화가 많이 나요. 그래서 뉴스를 안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외면하고 또 그 나라를 보면서 한숨만 쉬는 것은 결코 나라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나라가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라고 말 한마디 뱉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위기를 걸머쥐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그 나라가 위기에서 나오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일함에 빠져 있지 않고 온 국민이 깨어 있을 수 없다면 우리 평강제일교회만이라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라가 무너질 때를 보면요, 총성이 먼저 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경계심이 먼저 사라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공산주의가 한 나라를 얼마나 단시간에 무너뜨렸는지를 우리는 다시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가 오늘 우리나라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안보 태세는 어느 날 갑자기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마음과 분별하는 지혜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만큼은 나라를 위한 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귀한 나라의 국방력이요 안보 태세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 하나 없는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호황이라도 누려봤죠. 석유로 인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부자가 됐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리의 근현대사의 역사를 보면요, 너무나도 어려운 역사로 이어진 나라입니다. 천의 자원이 하나도 나지 않는 나라이죠. 그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대국이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고 경제가 발전했습니까? 저는 이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통해 보면서 우리의 자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자원 없는 나라, 또 너무나도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원이요, 우리의 국방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위기와 혼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깨어있고 분별력 있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이 넘치는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이 다시금 위기에서 벗어나서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나라를 위한 걱정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달려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만 기도 외에는 능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나라를 위해 깨어있는 국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싸우고 있는 공산주의 체제의 이념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던지 간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네수엘라와 같은 사례가 우리나라의 사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계하고 깨어있는 것에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철저한 안보 태세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능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앞길을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과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 나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나라의 혼란스러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께 끝까지 붙잡힘 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정말 철저히 안보 태세를 갖추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